그럼 본격적으로 세션 시작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AI 주권 정부 정책톡 새 정부 비전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작을 알려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주제 발표 후에 패널 토론을 할 예정이고요. 사전에 받은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님이 AI 반도체 산업계 새로운 정부에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성현 대표님은 매시추세츠 공대에서 전자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모건 스탠리, 스페이스 X 등 글로벌 기업에서 경력을 쌓으신 전문가로 지난 2020년 리벨리온을 설립해 이끌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표님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AI 반도체 만드는 스타트업 리벨리온의 박성현입니다. 시간 딱 10분 주시는데 제가 되게 수다스러운 사람인데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시장에 대해서 잠깐 제가 오늘 많은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전체 좀 시장에 대해서 딱 하나 정도만 제가 딜리버를 해야 되면 저희가 AI 반도체 혹은 AI 전체 사이즈를 볼 때 저 왼쪽 그림에서 빨간색이랑 검은색 정도만 구별이 돼도 제가 오늘 밥값하고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뭐 AI 계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퉁치지만 실제로 모델을 만드는 과정, 저희가 R&D 페이지죠. 실제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인 트레이닝이 있고 이거는 굉장히 뭐 큰 회사들이 주로 하고 있죠. 미국의 빅테크들, 한국에도 소수의 기업들이 모델을 만드는 뭐 소수의 기업이나 학교들 만드는 게 저 검은색으로 보는 트레이닝 쪽이고, 이제 만들었으니 실제로 저희가 B2C에 가까운 저희 같은 사람들 실제로 쓰는 거,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make prediction하고 decision 하면서 실제로 AI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부분을 저희가 inference 추론이라고 합니다. 기자님들 많으셔서 제가 하나만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인프런스라든가 인프런스도 추론이라고 저희가 번역을 하고, 최근에 이제 체인 오브 thought이라 그래서 한 예죠. 그 리즈닝도 저희가 추론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이제 추론이라고 해주실 때 저 말씀드린 인프런스, 실제로 모델을 갖다 쓰는 리즈닝도 계속 인프런스를 여러 번 돌리는 거거든요. 관련해서 저쪽에 좀 차이만 해서 기사를 써주시면 제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추론 관련해서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마켓 사이즈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 리벨리온뿐만 아니라 이제 GPU랑 다르게 조금 나오는 부분들은 저 빨간색 쪽을 주로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B2B인 트레이닝보다는 B2C 쪽인 인프런스 쪽에 추론을 하는 쪽에 저희가 중심을 잡고 있고, 이제 B2C 저쪽은 제가 굉장히 컨서버티브하게 잡았음에도 지금에서 3-year projection 했을 때 2027년 기준으로도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그 메모리 반도체 사이즈보다 큰 거를 보실 수 있죠. 오른쪽에 DRAM, CPU, NAND, 특히 DRAM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저걸로 먹고 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AI가 많이 쓰일수록 저 마켓은 무궁무진하고, 사실 제가 또 들리고 싶은 그러니까 이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션들인데 제가 컨서버티브한 걸 픽업했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글자는 많고 이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젠 AI 실제로 서비스들에 따라서 저 빨간색으로 보이는 인프런스의 그 마켓, 그 시스템 리퀘어먼트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대비 전선이 굉장히 넓고 복잡하고 입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회사들, 저희는 스타트업이니까 얘네들 어떤 회사를 주로 이제 엔비디아를 벤치마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트레이닝이랑 다르게 인프런스 마켓을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하면 이븐 엔비디아조차도 여기에 대한 아직 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까지가 퍼블릭 클라우드 CSP에 올려서 할지, 엔터프라이즈 기준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갈지, 어디까지가 엣지 컴퓨팅이라 해서 어떤 인터넷 없이 서버 없이 갈 수가 있을지, 서버랑 PC랑 이런 것도 재정의가 필요하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모델도 저희가 뭐 많이들 쓰시는 뭐 100빌리언 이상 되는 모델들도 있고, 작은 모델들 어떤 거를 레이턴시 빨리 첫 번째 토큰을 빨리 뱉어내는 게 중요한 게 있고, 굉장히 저전력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있고, 첫 번째 토큰은 느리지만 스루풋이 많은 그런 시스템 리퀘어먼트가 너무 다양하게 있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에 따라서 트레이닝이랑 다르게 인프런스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멀티 디멘전하게 마켓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이븐 엔비디아조차도 얘네들이 어떻게 퍼져나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저희 뭐
굳이 희망회로를 돌리자면 트레이닝 마켓은 조금 여러 가지로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허들들이 있습니다. 이미 빌트인 된 것들이 있어서. 반면에 인프루언스 마켓은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소프트웨어 프리미티브가 서브셋이기도 하거니와 이런 입체적으로 펼쳐져서 엔비디아가 무척 잘함에도 이 전선이 다 커버가 되지 않아서 저희 같은 대한민국 스타트업에 좀 기회가 있다. 여기서 저희가 기회를 잘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트레이닝이랑 인프런스, 그 리즈닝이랑 다른 추론, 여기 두 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시스템 리퀘어먼트가 다르고 B2B에 가까운 훈련이 아니라 B2C에서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고, 이쪽에서는 다시금 말씀드린, 지금 여러분들 뭐 AI 못 쓰냐라고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뭐 포텐셜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은 챗봇입니다. That's 챗봇. 그러니까 챗봇 서비스가 전부인데 이제 챗봇을 넘어서서 그 다음이 나올 때 아직까지는 포텐셜이지. 뭐 피지컬 AI다, 에이전트다. 저 같은 인프라 하는 사람들 실제로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않습니다. 일단 저한테 AI 이꼴 챗봇이고, 챗봇을 넘어서서 이제 더 많은 트래픽이 날아날 때 어떻게 될 것인가가 추론입니다. 자, 벌써 5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과학 기술 쪽에 와서 제가 좀 재수강스럽긴 한데, 사실 AI는 공학이긴 하지만 과학기술 베이스드가 있어야, 거기에 수학이든 뭐든 베이스드가 있어야 이제 저희란 A라는 공학, 거기 반도체가 있고, 사실 이게 다시 서큘레이션 되면서 이게 생산자이기도 하지만 소비자가 다시 생산자를 돕기도 합니다. 지금 AI가 있음으로 해서 뭐 또 다른 과학기술 연구가 훨씬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게 반대로 돌아서 다른 알고리즘이 탄생하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구조에서 정말 큰 변혁이 있을 타임이다. 그래봤자 지금은 챗봇이지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 다르고, 그게 늘어날수록 추론 트래픽이 늘어나서 대한민국이 여기서 하겠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 4년 8년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뒤어지는 거 기준으로 3년 프로젝션을 해도 150 빌리언이다. 지금 뭐 정말로 the largest semiconductor market, 가장 세마이컨 반도체에서 큰 마켓 ever in human history,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마켓이 인프라 쪽에서 열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 리퀘어먼트로 열리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걸 당연히 다 잡을 수 없겠고, 메인 포션은 여전히 엔비디아에 남을 거로 예상되지만 거기서 저희가 조금씩 니치 마켓에서 덩치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전체 비즈니스 모델은 하드웨어가 딜리버되면서 사실은 하드웨어에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소프트웨어 딜리버리에 가깝습니다. 바로 뭐 파이토치나 VLM에 바로 붙여 쓸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풀스택으로 딜리버하는 게 저희 같은 회사들이 갖고 있는 챌린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장표인데, 사실 저희 리벨리오는 뭐 예전부터 계속 부족했고 지금도 너무 턱없이 부족한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정말 그냥 많은 분들께 도와주시고 민폐를 끼쳐가면서 왔습니다. 칩이 이게 하드웨어라는 게 바로바로 안정성 있게 돌아가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증해 주시고 써주시고, 특히나 기자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나라에서도 도와주시고 해서 얼추 여기까지 왔는데, 또 AI라는 굉장히 메가 트렌드가 쫙 왔을 때 대한민국이 한번 승부해 볼 만한 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AI 쪽에서도 반도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반도체 잘했거든요. 옛날에 블룸버그에서 대한민국, 제가 창업 전에는 뉴욕에서 모건스탠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사가 뜨길래 봤습니다. 빨간색으로, 무슨 블룸버그에 빨간색으로 뜰 때는 북한 핵실험할 때만 뜨거든요. 근데 빨간색으로 확 뜨는 겁니다. 그때 M&A 건이 있었어요. S 코리아 해놓고, 사우스 코리아죠, 에즈 해놓고 블룸버그에서 뭐라 뜨냐면 세마이컨 샵이라 뜹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볼 때는 그 세마이컨 샵이 반도체 샵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반도체를 메모리 쪽에서 잘하고 있고, 그 시스템 반도체로 익스텐션 할 수 있는 어떤 그 테일윈드를 기다리고 있을 때 지금 AI가 오고 있고, 마침 트렌이랑 다르게 인프런스, 실제 트래픽이 나올 때 저희가 받아낼 수 있도록 좀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고, 저희만으로는 역부족이니 좀 많이들 기자님들, 정부분들 좀 많이들 도와주실 수 있으면 이게 다시 돌아서 과학기술을 다시 부흥할 수 있는 방법에도 돌아갈 수 있으니까 좀 염치불구하고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의 좀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R&D 쪽 만드는 걸 도와주시는 것보다 만들어진 물건을 실제로 레퍼런스 쌓는 과정을 좀 도와주시는 게 이게 염치불구하고 또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방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랑 다르게 AI는 눈 뜨고 일어나면 뭐가 바뀌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 KB 캐시 같은 부분들은 아직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없다 보니까, 눈 뜨고 일어나면 뭐가 새로 바뀌다 보니까 좀 장기적인 R&D 플랜을 갖고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 정부 차원에서 크게 R&D 줄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올드 패션드가 되고 방법이 반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민간 자본 쪽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좋겠고, 다만 만들어진 부분들이 수요가 될 수 있도록 R&D 쪽 공급보다는 수요 창출에 지금 모두의 AI 같은 그런 것들이 저희 AI 반도체 쪽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큰 돈이 필요합니다. 저희 리벨리온이 유니콘까지 성장하면서 한 3천억 정도 펀드레이징 됐는데 여전히 모자르고 한번 프로토타입 4난으로 찍는데 1,000억 이상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규모가 필요하고 사실상 한국의 벤처 캐피탈, 프라이빗 에쿼티 다 해도 그 캐피탈 시장을 넘어가는 규모라 거기서 정책 자금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저희 메모리 반도체가 대한민국에 지금 상징이 됐듯이 대신에 정책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게 단순히 특정 기업에 대한 그게 아닐 수 있도록 그의 책임을 강하게 부여하면서 동시에 단순히 이게 무슨 어떻게 될 수 있는 어떤 부의 창출이 아니라 나라의 어떤 리스폰시빌리티로 남을 수 있도록 정책 자금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리턴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까지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 굉장히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실제 선수들이 이제 정말로 업계 전문가분들이 다들 잘 포진하시고 학교 교수님들도 이제 더 열심히 이렇게 잘 해주셔서 이제 저희만 잘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애자일하게 움직여서 스타트업으로서 이런 테일윈드 잘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벨리온 박상현이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더 좋은 말씀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한정적인 시간이라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발표는 윤성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님께서 학계에서 본 AI 생태계 육성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윤성로 교수님은 서울대 전기공학부 졸업 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윤 교수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윤성로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은정 회장님 그리고 윤희준 회장님, 예, 정말 반갑고요. 제가 감히 뭐 학계 시각에서 본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제가 말을 잘 들어서 이 아래쪽에 있는 타이틀에는 협회에서 조금 이렇게 제안해 주신 그런 타이틀을 살려봤습니다. 누구나 칭찬을 이제 많이 해야죠. 단점을 이야기하려면 단점 하나 얘기할 때 칭찬을 5가지, 10가지 해야 된다라는 이제 조언을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정부나 여러 기업들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도움이 없었으면 연구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에게 50분이 있었다면 50분 동안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칭찬은 기사화가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불편하고 그리고 앞으로 바라는 이런 점에 대해서 10분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분이 지났네요. 자, 일단 생태계 하면 여러 가지로 경쟁이죠. 우리나라도 생태계가 있고 해외도 생태계가 있고 경쟁입니다. 경쟁의 코어가 무엇일까요? 뭐 제가 자문자답형입니다. 학교에서도 수업하면 학생들이 질문 안 하고요. 기업 강의에도 뭐 답변 안 하시고, 그래서 그냥 자문자답 해보면 저는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라고 하면 이제 결국 사람인 것이고 이 사람을 어떻게 키우는지에 따라서 생태계의 이제 성패가 좌우가 되겠죠. 그래서 오픈 AI가 가장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픈 AI 마피아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생태계가 있습니다. 오픈 AI에 몸담았던 그런 분들이 나와서 회사를 차렸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엔트로픽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근엔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만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일리아가 있습니다. 이분은 대학원생일 때 작년 노벨상을 받았던 힌튼 그룹의 학생이었고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딥러닝 모델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고요. 알파고 누구나 다 아시는 2016년 3월에 우리나라에 와서 대국을 했던 알파고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치프 사이언티스트였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옮겨 다니면서 혁신이 나왔고 지금 이분은 자신의 회사를 설립해서 소위 말하는 초지능, 뭐 범용인공지능, AGI 이런 것들에 이제 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례로 이제 한 사례를 들려드린 것이고요. 이외에도 많은 훌륭한 인재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메타로 영입된 알렉산더 왕 같은 분은 뭐 패키지로 1조 원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 한 명에 1조 원인데 구글이나 이런 회사 시가총액을 생각해 보시면 2천조에서 3천조 원인데 그런 회사들이 뭐 인재 한 명 영입하려고 1조 아니 10조 아니 100조를 쓴들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문제겠습니까? 조연 필요 조건은 데이터, 인프라, 모델 이런 것들이고요. 흔히 하시는 오해가 이제 데이터 많이 모아놓고 GPU 많이 사면 연구가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돌려서 정말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람, 인재가 핵심적입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생태계의 한계 조건으로서 정치나 규제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인력 양성, 제가 교육자이다 보니까 이 슬라이드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정부와 기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덕분에 연구자로서 성장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그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냥 쥐어짜내서 몇 가지 이제 불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 학부의 교육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을 사실 때 갤럭시를 사시거나 아이폰을 사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너 왜 갤럭시 샀냐? 너 왜 아이폰 샀냐? 안 물어봐요. 왜? 당연하죠. 갤럭시 아니면 아이폰 사시잖아요. 반대로 다른 폰을 사셨다라고 하면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공부 잘한다. 전교에서 1등이다. 그런데 이공대에 갔다. 그러면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야 돼요. 나는 과학에 대한 뭐 야심이 있고 우리나라를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좌절하고 또 혼동에 빠져서 이제 평생을 살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애가 고3이라 그 배치표를 봤는데 뭐 과거에도 이제 뭐 어디 다 채우고 제주도까지 다 돌고 나서 서울공대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전히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전합니다. 그리고 수월성과 보편성이라는 중요한 두 개의 축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격차가 같은 클래스라고 하더라도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교육하기도 어렵고 학생들이 느끼는 어떤 자괴감도 큽니다. 성적의 분포를 내보면 잘하는 학생들이 이만큼 있고요, 중간이 비어 있고 못하는 학생들이 이만큼 있어요. 쌍봉낙타 형태의 그래프를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AI의 본질이라는 게 사용자에 맞춰주는 어댑터빌리티라는 건데요. 교육의 본성하고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집니다. 최근에 AI 교과서나 이런 이제 좀 민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 사실 교육을 위해서 AI가 아주 잘 사용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AI의 가장 중요한 응용이 이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주 현명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대학원, 최근에 AI 대학원 10개, 그리고 관련돼 있는 AI 융합혁신대학원이 9개가 생겼어요. 그리고 올해도 이 인력을 2배로 늘린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즉 충분한 수의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고 있고요. 역시 정부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연구 인프라나 이런 측면으로 보면 산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연구비가 부족해서 GP를 못 사요. 어떻게든 GP를 샀다고 칩시다. 그럼 놀 데가 없어요. 어떻게든 공간을 마련했다라고 치죠.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이것이 뭐 과장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냥 저는 뭐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바를 담담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맥경화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맥경화가 뭐죠?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해서 안쪽에 이렇게 뭔가 뭉침이 생기고 피가 돌지 않는 그런 현상인데요. 지금 인맥경화라고 하는 게 생길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학원 AI 중요하다고 양성을 많이 하는데 결국 그들이 취직할 데가 없어질 우려가 있어요. 저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AI로 박사를 받았는데 국내에서 갈 데가 없어요. 왜 갈 데가 없을지 뭐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이 인공지능 쪽의 최고의 학회 중에 하나인 CVPR에서 참석자 분석을 했는데 70개 이상의 나라에서 9,300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 중에 3등이 우리나라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큰 학회에 스폰서가 한국 회사가 전혀 없었어요. 그 얘기는 인력 채용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 왜 관심이 없는지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 이것도 이제 최근에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에 대한 어떤 역할의 재분배 같은 것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을 활용해서 AI에 대한 평생교육이나 보수교육이나 전환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연구환경이에요. 일단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교수가 됐을 때는 신임 교수를 위한 연구비가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그걸 받았고 랩을 세팅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서 기초 연구비를 받았어요. 역시 적절한 규모였고 연구실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견 연구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지원을 했고요. 역시 또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시도 끝에 지원을 받아서 랩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더 연구라는 것을 받아서 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착실한 그런 지원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일단 정부과제 내면 최소 10대 1에서 30대 1, 40대 1이고요. 젊은 연구자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고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합니다. 물론 인생이라는 것이 경쟁이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풀뿌리 연구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정책과 동기화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업에서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원자력 발전 이런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자, 여기에 제가 그려놓은 것은 일반 보통의 기자님들이 아니시죠. 우리 과학 기술을 아시는 기자님들이라서 사인파와 코사인파를 그려놨는데 이게 주기가 달라진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권의 주기가 5년이라고 보면 일부 과학기술은 5년보다 변화의 주기가 길어요.
그런데 이걸 5년 단위로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반면에 특정한 기술, 예를 들면 AI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의 어떤 변화가 5년보다 훨씬 짧습니다. 지금은 뭐 5주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이제 역시 무리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분야에 맞춘 그런 탈동기화되어 있는 일관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뭐 AI 분야에 있는 교수니까 연구비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 분야뿐만 아니라 사실은 과학기술을 대표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100억짜리 과제 한 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그토록 갈망하는 노벨 과학상 이런 걸 받으려면 이런 연구비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1억짜리 100개를 나눠줬을 때 서렌디피티라고 하죠. 정말 의외의 발견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 것이 이제 싹이 움터가지고 정말 큰 혁신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옆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그런 사례가 너무 많죠. 노벨상 축하한다라고 전화를 걸었는데 영어를 못 하시는 거 이분이 너무나 로컬하지만 혁신적인 연구를 하셨고 그렇게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한우물을 판다 뭐 이런 연구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학 분야가 지금 한 1000여 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분야의 연구비가 골고루 뿌려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연구자의 본질은 성주입니다. 큰 연구비를 주고 이걸 나눠서 알아서 해라.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결국은 목돈 받아서 푼돈화되고 다 논문 각자 쓴 다음에 다 모아서 성과로 리포트합니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뭐 어떠한 이유에선가 큰 과제 뭉티기로 나오는 게 최근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조금 보완, 밸런싱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하는데 좋죠. 글로벌하고 협업해야 돼요. 근데 무조건적인 글로벌화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에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외국 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도 사우스 코리아에서 연락 받았냐? 나도 받았어. 전 못 받았는데요. 너 왕따구나.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이 아까운 국민 세금으로 무조건적으로 해외에 퍼준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고요. 적절한 글로벌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글로벌의 외침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시계가 다 됐는데 시계가 다 돼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네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자리 영향 뭐 여러 가지 사무직의 50%가 사라진다 이런 말을 이제 들었는데요. 더 적나라하게 그 기사의 원문을 가지고 왔어요. 화이트 컬러의 블러드 베스예요. 유혈이 낭자하고 이 목욕탕에 피가 가득하다는 얘기, 학살이죠. 그만큼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산업도 전환되고 있고 늘 하는 얘기가 제조업과 AI를 접목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제 생각에는 인재들이 쏠리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를 키워야 되고 지난주에 KBS 다큐멘터리를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제목이 공대에 미친 중국이고요. 참고로 이번 주에 하는 내용은 의대에 미친 한국입니다. 그래서 공대에 미친 중국을 보시면 정말 이것이 꿈에 나오는 얘기인가? 우리 자식을 공대에 보내야 된다라고 그 부모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를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나라마다 스테이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 되었으니 선진국에 맞는 산업에 AI를 접목해서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제가 또 최근에 봤던 재밌는 얘기가 개발자가 LLM 에이전트를 이제 교체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했겠죠. 야 이제 그만하자. 너 이제 잘렸어.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놀라가지고 LLM 에이전트가 그 개발자의 상관한테 이메일 보내서 거짓 사실을 얘기해서 협박을 한 거죠. 이제 이 개발자가 불륜을 저질렀다. 얘 어떻게 해라라고. 굉장히 시사점이 크다라고 봅니다. 노사정 합의가 중요하죠. 근데 과거엔 이제 그랬지만 지금은 노 AI 사정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 이건 뭐 제 분야가 아니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I의 어떤 세이프티에서 AI의 액션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즉 규제에서 지능 쪽으로 다시 한번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고 그 중심에 중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이라는 게 환경 변화의 중심에.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나와서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됐습니다. 잠시 후 또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유원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 창의연구소장님께서 AI 대전환을 위한 R&D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유원필 소장님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 박사를 받으셨고요. 올해 3월 인공지능 창의연구소장을 맡아 인공지능 기술의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기 위한 폭넓은 연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럼 유 소장님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유원필입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또 과학기술을 다루는 기자님들 앞에서 이런 최첨단인 AI와 로봇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R&D 쪽에서 이제 와서 오늘 좀 주제가 너무 큽니다만 어쨌든 여기 우리 국가 R&D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냐 좀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AI와 또 로봇에 대한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되냐 뭐 정말 미친 듯이 막 기술이 막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또 어디로 가야 돼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성찰하고 또 거기에서 뭔가 우리 가야 될 방향성을 잘 뽑아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앞으로 또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좀 적어봤습니다. 요 슬라이드는 그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서 사실 정책 그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이제 뽑아내지는 못하고 크게 두 가지 정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것들을 뽑아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잘 아시겠지만 AI 삼강으로 우리 가야 되겠다. 미국,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정부가 거의 100조 가까운 큰 돈을 지금 인프라 구축에 지금 쏟아붓고 있고 아시겠지만 국가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뭐 가까운 미래에 뭐 LLM, 챗GPT 같은 큰 성능 좋은 모델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국가적으로 전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AI가 사실은 그 뭔가 신비로운 뭐 그런 기술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이제는 일상에 이제 퍼져 있어 가지고 우리가 뭐 휴대폰이라든지 또 다른 디바이스에서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AI 자체보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소 중견 기업이라든지 국방 여러 가지 다른 도메인으로 이제 퍼져 나가면서 AI에 접목한 그야말로 AI를 통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그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뭐 어디를 좀 바라봐야 될까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그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가시면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자료를 제가 일부를 뽑았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예를 들면 큰 물류 창고고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코로나 겪으면서 물류 산업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지금은 조금 시들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사람들이 딜리버리 하던 그런 것들을 이제 AMR이라든지 포크리프트 같은 자동화된 머신들이 들어와서 자동화하는 그런 단계들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이제 그 갑자기 어떤 이제 팔레트들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이제 실제로 상황을 판단하고 또 이런 것들을 사용자와 자이너를 통해서 아주 편리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황을 파악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좀 더 편하게 이제 이런 전체 시스템을 물류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다. 물론 이게 지금 당장의 미래는 아니지만 굉장히 가까운 미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다루는 뭐 LLM이라든지 에이전틱 AI라든지 여러 가지 AI 기술이 기존의 로봇 자동화 시스템과 접목이 돼서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실제 내부 구조를 좀 살짝만 보여드리면요. 그 왼쪽에 있는 것은 그래도 이제 AI가 우리가 한참 지금 이제 키보드로 이제 거의 뭐 휩쓸고 다니고 있는 지금 바로 직전에 이제 로봇 쪽에서 보시면 이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블락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기술자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 심발릭 플래너라든지 뭐 그다음 제어기 상태 추적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사람들이 다 개발했는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학습된 제어기와 작업 임무 지시 LLM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그냥 자인으로 다 명령을 할 수가 있는 단계가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약간 어폐가 있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에 가서 어떤 물건을 가져와라 뭐 이런 간단한 명령을 줄 때 예전처럼 아주 정확하게 로봇이 그 위치에 가서 정확하게 물건을 집어서 오느냐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봇의 컨트롤 문제를 실제 자연으로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능까지 왔느냐는 조금 더 기술 개발에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잘 아시겠지만 이런 AI와 함께 앞으로 굉장히 큰 산업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이제 로봇 그리고 로봇을
또 뛰어넘는 휴머노이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잘하면 아마 휴머노이드가 로봇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요거 자체가 별도의 나중에는 산업으로 통계가 잡히지 않을까 정도로 휴머노이드가 굉장히 많은 곽광을 받고 있고요. 이런 휴머노이드가 갑자기 이제 이런 곽광을 받게 된 이유는 아시는 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데이터 기반의 그 모델링 그리고 컨트롤 기술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에는 제어하기 힘든 것들이 이제는 데이터 기반으로 다 되는구나 이런 이제 그런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나 중국이라든가 이런 또 로봇 업체들을 통해서 이런 기술 개발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부적으로 보면은 기존에 이런 로봇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이런 생성형 AI와 이제 강화 학습을 통해서 로봇의 컨트롤 인터페이스라든지 또 제어 성능을 획기적으로 임프루브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지금 뭐 예측이긴 합니다만은 뭐 35년에는 거의 37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번 4, 50조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는 큰 시장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통신, 반도체 칩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센서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거의 뭐 자동차에 못지않은 큰 산업을 우리들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에트리에서도 여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아마 다른 뭐 대학교라든가 연구소에서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저희들은 요 그림은 이제 뭐 사실 휴머노이드를 포함하는 로봇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긴 한데요. 왼쪽에 있는 점선으로 표시된 이런 블랙박스 블락 다이어그램은 실제로 이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뭐 LLM이라든지 또 뭐 에이전틱 AI라고 부르고 있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기술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아마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피지컬 AI를 통해서 로봇을 실제로 제어 그리고 상태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기술들이 이제 합치게 됨으로 해서 이제 실제 로봇 전체를 이제 구동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문제정의라는 것은 이게 저희들 R&D 방향성을 찾아낼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잘 고민하면 앞으로 우리 R&D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뭐 얼마 없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나중에 질문이라든가 토론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피지컬 AI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LLM을 할 때 굉장히 큰 이제 데이터 또 인프라를 통해 구축해서 우리 기술을 확보했듯이 이런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로봇에 특화된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LLM을 구현하기 위한 자이너는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핸드에 들어가는 촉각 센서라든지 비전 센서, 그 라이다 센서 그리고 운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힘 센서 이런 것들 다양한 기존에 우리들이 다뤄보지 않았던 인터넷에서 없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다뤄야 됩니다. 그것들은 굉장히 많은 또 비용이 또 필요하게 되고 또 실제로 이런 획득하고 또 관리하고 또 정지하는데 상당히 많은 또 비용과 시간이 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과제를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국가 과제를 할 때 뭐 연구소라든지 또 아니면 학교라 이런 것들을 구분 없이 하나의 좀 뭔가 데이터 허브 같은 것이 있으면은 이걸 공통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런 로봇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죠. 실제로 로봇이 타입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또 바퀴형 로봇도 있고 또 바퀴 4개짜리 로봇 여러 가지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이른바 크로스 인바이먼트 같은 그런 기술이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도 우리가 R&D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풀리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씩 풀리고는 있습니다. 아주 초기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적용할 만큼의 그 신뢰성이라든지 또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지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면 이 자료는 사실은 이제 IITP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크게 공통 기반, 뭐 공백 영역, 한계 돌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봐도 굉장히 잘 정리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공통 기반에도 보시면 이제 데이터 자율 생성, 그러니까 데이터를 행성할 때 사실은 로봇 데이터를 이제 가져올 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타입의 로봇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로봇이라든가 또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로 다른 이종의 로봇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했을 때 전혀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는 크로스 인바디먼트 그런 기술을 좀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병 인력 같은 경우에는 실제 로봇이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서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멀티 로봇이 있을 때 로봇을 동시에 컨트롤하고 또 통제할 수 있는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 시뮬레이션 그림은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물류 창고라든지 제조 라인에서 실제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보통 뭐 실제로 돌아가는 로봇은 뭐 10대 내외의 로봇을 가지고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100대, 1000대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일종의 교통 제어라고 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로봇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좀 확보를 하면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런 기술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피지컬 AI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좀 더 대응할 수가 있고 또 기술을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세션의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한국과학기자협회 이사이신 류준영 머니투데이 차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고요. 토론에 참석하실 분들입니다. 박경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피지컬 AI 전략 추진 단장님, 한국과학기자협회 이사이신 조승한 연합뉴스 기자님, 그리고 앞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박성현 대표님과 윤성로 교수님, 그리고 유원필 소장님께서 참여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은 머니투데이 유준영입니다. 시작을 하기 전에 앞서 정정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그 영상으로 하정우 수석의 인사말을 들으셨는데요. AI가 아닙니다. 저희가 만약에 AI로 만들려고 했었다면 VIP를 만들었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뒤에 계신 분이 어머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 얘기하셔가지고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들어오실 때 경품 부스에서 경품을 넣으시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자동차를 준다면서요? 그랬는데 그 관계자한테 정말인가요? 하니까 처음 듣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끝날 때까지 계시면 경품 추첨을 통해서 솔솔한 선물들 많이 드리긴 하는데 자동차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혹여나 과학기자협회가 1만 명 이상의 회원이 확보가 된다면 그때쯤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번 경품으로 걸어보자고 제가 회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학기술 분야를 취재를 하면서 참 경이롭다라고 생각했던 현상이 있는데요. 저의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의 말투입니다. 서울에서 나고 서울말 하는 친구들과 학교에서 노는데 정작 말은 뭐라카노, 와이카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산 사투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쓰는 건데요. 하루 절반 이상 대화를 부모와 함께 하다 보니까 부산말이 자연스럽게 체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인간의 뇌를 본뜬 인공지능의 학습이 인간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대화라는 소통의 어떤 가치와 영향력에 대해서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인공지능이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어가고 있고 세계 패권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 진행된 새 발표는 새 정부의 AI 정책 비전을 중심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핵심 이슈를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번 패널 토론에서는 조금 더 진전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I가 있으면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테이지는 무엇일까? 저희는 피지컬 AI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의 박견중 단장님께서 피지컬 AI, 움직이는 AI 세상을 만지다라는 주제로 실제 적용 사례와 정책적 재원을 공유해 주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일부 순서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이기도 한데요. 과학기자 대회에 있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연합뉴스 테크부의 조승환 기자가 과학 저널리즘에서 바라본 AI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사전 질의서를 받았었습니다. 한 150개 정도가 모였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질문이 들어오길 기대했었는데요. 아니 왜 장관과 수석이 다 네이버야? 이거 음모론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질문도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질문은 없었지만 아주 다양한 150개 질문이 있었고 그리고 발표자분들께서 그 질문들을 다 보셨습니다. 보시고 자신이 꼭 이야기하고 싶은 질문 하나씩 선택을 해왔는데 어떤 질문이고 어떤 대답이 나올지를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박경준 당장님의 패널 통역 발표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스트 박경준입니다. 저는 뭐 발표는 아니고 발제를 위해서 자료를 몇 장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주셔서 좀 여러 장을 만들기는 하였는데 시간도 그렇고 앞에 중요한 몇 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저는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피지컬 AI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움직이는 AI 세상을 만지다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은 뭐 제가 단어를 몇 가지 이렇게 주고 챗GPT를 활용을 하여서 이제 캔디데이트를 추려가지고 제가 만들어본 제목입니다. 그래서 먼저 피지컬 AI 이야기가 워낙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그 왼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저게 벌써 10년이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 알파고 대국 장면입니다. 2016년 아마 3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 때는 사실 알파고가 계산을 해가지고 다음 바둑돌을 어디에 놓을지를 정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였기 때문에 실제로 저기 왼쪽에 돌을 놓고 있는 분은 그때 로봇이 아니냐 그런 농담도 있고 그랬지만 저분은 이제 구글 딥마인드의 아자황이라는 이제 연구원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알파고가 계산을 하면 그 자리에 바둑돌을 놓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근데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그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올해 CES에서도 그렇고 계속 꾸준하게 로봇들을 가지고서 피지컬 AI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화두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는 AI와 물리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같이 더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AI가 몸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혼재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뭐 embodied AI 혹은 뭐 real world AI 아니면 뭐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는 말도 뭐 MIT의 다니엘라 러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는데 워낙에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피지컬 AI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저기에다 묻혀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피지컬 AI라는 용어가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기존에 계산만 하는 AI에서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퍼셉션, 지각을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주변의 물리적인 환경을 인식하는 능력, 즉 센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제 알아채는 그런 퍼셉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러한 여러 정보들을 바탕으로 판단 및 학습을 하는 그런 이제 기존의 AI가 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물리 세계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각과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기존의 이제 소프트웨어로 아까 이제 박성현 대표님께서는 챗봇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냥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벗어나서 하드웨어를 가지고서 우리와 일상에서 공존하는
그러한 이제 AI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피지컬 AI 관련하여서 정부도 그렇고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일단은 기존의 AI와 다른 점이 이것은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물리 세계에서 하드웨어가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증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안전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같이 넣어가지고 실증을 통한 산업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직까지 피지컬 AI에 대해서 국제 표준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까 윤석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뭐 어느 분야든지 당연히 인재가 중요하고요. 특히나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뭐 그 외에 뭐 기존의 제어공학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뭐 뇌과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융합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이러한 융합 인재를 어떻게 빠르게 육성하느냐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리고 이어서 조승환 기자가 과학 저널리즘에서 바라본 AI를 주제로 기술과 사회의 접점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리고 언론의 정책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서 논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연합뉴스 데크부 조승환 기자입니다. 굉장히 좀 거국적인 그걸 주셨는데 제가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저희 AI가 지금 사실 뭐 모두의 AI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면서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이 저널리즘 분야도 AI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분야 중 하나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거의 뭐 정설인 것 같습니다. 뭐 저희도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뭐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지만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파괴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그렇듯 항상 다 오고 나서야 이제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좀 늦는 것 같기는 한데, AI가 저는 과학 저널리즘 쪽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저는 AI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AI가 화이트 칼라를 학살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과학 저널리즘도 가장 학살당하기 쉬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학 저널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약간 전문가들 영역처럼 저는 포장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뭐 저널리즘을 좀 할 수 있고, 뭐 이 분야에 대한 뭐 기사를 더 잘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AI가 들어오면 그 소위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과학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게 과학적 증거나 관점 같은 거를 보도에 좀 접목을 하고, 뭐 그걸 통해서 더 이제 보도의 질을 높이는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과학 저널리즘을 확립을 하게 되는데, AI가 학습에 있어서는 최고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사실 AI가 과학적 증거와 관점을 학습하는 거는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뭐 아까도 뭐 다른 분이 상을 받을 때도 얘기하셨지만 쓸 툴이 많아져서 과학 분야에 접근하기 쉬워졌다고 했는데, 그 AI가 가장 큰 툴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과학 저널리즘을 가장 흔드는 그런 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나중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AI 뭐 관련 취재를 하거나 이런 데도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모두가 과학 저널리즘을 할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잘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 분야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뭐 누구나 AI를 이용해서 이제 과학적인 보도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접목을 할 수 있다는 걸 조금 인지를 잘 하기만 하면, 저희도 뭐 이 AI를 활용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좀 저희
과학 저널리즘이 뭐 위기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또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형태의 보도들이 저희가 뭐 AI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여러 산학년 분야 전문가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분야랑 융합이 잘 일어나고 이제 정책화되고 만들어질 때 여러 제언들을 주시는데 저희도 그걸 분석하는 툴로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석들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AI가 정말 이들이 말하는 대로 그 과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제대로 그 어떤 분야에 들어가서 쓰이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 검증을 할 수 있는 무대의 장들이 많이 열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다른 분야랑 융합을 막 일으켜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야 하는데 이름에만 AI를 붙여놓은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저희가 뭐 지금 과기부나 이런 데서도 사실 그런 AI만 붙여서 예산을 따거나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 비단 과기부만의 일은 아니겠죠. 예. 저는 뭐 이노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AI만 더 씌워서 돈을 많이 받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뭐 물론 이건 정책에서의 한 예일 뿐이고 뭐 산업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오히려 이거를 이제 무기로 써서 과학 저널리즘을 발휘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겠죠. 왜냐하면 오히려 더 모르는 내용들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하지만 저희가 예전에는 그걸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또 다른 보조의 툴이 생겼기 때문에 더 앞장서서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AI가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데 융합이 되면서 뭐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그럼 저희가 잡아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겠지만 그러면 결국 그런 상황에서 규제와 윤리들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 틀을 저희가 어떻게 잡는지를 지금 저희들이 얼마나 잘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AI를 최근 3년 동안 거의 취재를 안 해서 과학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 AI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오히려 지금 AI는 이 AI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누구나 좀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그 과학 저널리즘이란 관점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AI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약간 지금 정부의 정책을 보면 소위 과학과 AI가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I 수석이 나왔고 과기부 장관이 AI 전문가가 왔으면 그럼 과학은 어떡하냐 이러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거든요. 자기들도 과학을 잘 안다,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저희도 과학 저널리즘 측면에서 봐야 되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잘 지켜봐야 되고 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행사에 앞서서 사전에 질문 받았던 157개의 질문 가운데서 발표자분들이 선택한 질문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토론 가치가 높은 질문들을 우선으로 선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박성현 대표님부터 해서 그다음에 윤성로 교수님 그리고 유원필 소장님 순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보신 질문지에서 선택하신 질문지가 무엇인지 그 질문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다른 분부터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혹시 그렇다면은 네, 윤 교수님부터 죄송합니다, 하시겠습니다. 교수님. 예, 질문을 읽어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거 찾는 순간에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냥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 깜짝 놀랐고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컨트롤 F를 눌러갖고 find를 했더니 제 이름으로 딱 처음에 시작하시는 질문이 59번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59번 질문의 내용을 제가 의역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에서 그 대학에서 배출한 인재에 대한 뭐 바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많다. 대학에서 다년간 교육을 받았지만 실제로 채용을 해보면 바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많다. 그래서 애로가 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최근에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사례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이야기해 달라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제가 잘 요약했나요? 질문 주신 분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59번 질문으로 기억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다소 분리를 해서 생각해 본다면 최소한 저희 분야에서는 대학원생에 대한 지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R&D라고 하는데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에는 R과 D의 경계가 굉장히 블러합니다. 즉 오늘 연구실에서 잘 만들어진 어떤 그런 게 있다면 그것으로 바로 내일 상용화를 할 수 있을 만큼,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자잘한 그런 엔지니어링들이 들어가야 되면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만큼 기존과 달리 R&D의 경계가 상당히 이제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학원생, 저희가 배출하는 대학원생들이 기업에 가서 거의 즉시 투입이 될 만큼, 그리고 입사 후에 어떤 작은 팀을 꾸려 나갈 만큼의 역량은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연구 중심 대학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제 자식이 이뻐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글로벌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실례로는 이제 여러 기업들, 특히 해외 기업들의 바로 졸업생들이 취업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이제 증거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학부 교육으로 가면 말씀해 주신 바가 너무나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교육의 경직성이 여전히 우리나라 대학에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교육부 산하 대학이 있고 과기부 산하 대학이 있는데요. 그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기부 산하 대학이 조금 더 과학기술을 하는 그런 대학에게서 유연한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 이제 정평이 나 있고 상당히 부럽습니다. 반면에 교육부 산하 대학의 경우에는 그런 여지가 조금 적다라고 보여지고, 일례로 말씀드리면 학부에 있는 새로운 교과목 같은 걸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요. 물론 그것이 교육부의 잘못은 절대로 아닙니다. 서울대 내부의 잘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학과 내부의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새로운 교과목을 만들고 그리고 시대에 맞는 그런 교수님을 채용하는 그런 절차가 비현실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그런 면이 큽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학생들이 보고 있는 면이 없지 않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에서 요하는, 결국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첨단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함양시키지 못하고 졸업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다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그 기업에 계신 분들을 모셔서 실제로 강의를 하게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그런 분들의 강의가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강하려면 이제 일찌감치 수강 신청을 해야 될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서 모신 강사님들의 강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에서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조금 학교에서 보낸 인재들이 왜 이러냐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인공지능이 데이터 기반의 학문이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상당히 비현실적인 그런 데이터로 학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에서 요하는 그런 수준의 굉장히 어려운 그런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공개되어 있는 간단하고 평이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최근에 기업들과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주요 우리나라의 제조업들은 소위 말하는 국정원 관리 대상이라서 그 데이터 반출이라는 것이 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나 대학 내부에 다른 대학도 그런 걸 시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하고 그 기업 간의 전용선 같은 것을 구축하고 지소를 학교 안에 설립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그 기업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거든요. 수업도 들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반면에 그런 지소, 교내에 있는 지소로 간다면 기업에서 이제 데이터를 그쪽으로 쏴주시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기업과의 산학 협력을 연계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은 접점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원필 소장님께서 질문 하나 선택해 주시고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 준비를 할 때 120 몇 개가 돼서 챗봇에 물어봤어요. 그 키워드 던져주고 몇 개 좀 골라봐라고 해가지고 골라온 게 한 몇 가지 됐는데 그 중에서 하나 한 두어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보니까 네 개를 이제 챗봇이 던졌는데 제가 키워드를 피지컬 AI,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질문 중에 한번 골라봐라고 했더니 네 개가 나왔어요. 네 개가 나와가지고 일단 소개를 드리면 피지컬 AI 개발을 위한 정부의 R&D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남았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발표 자료에 사실 조금 있긴 한데요. 이 제가 개인적인 의견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로봇을 제어하는 방식은 사실 완전 데이터 드리븐으로 거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 최근에 가보신 분 계세요? 로봇 학회에 제가 5월달에 다녀왔는데 세션의 거의 대부분이 LLM이라든가 데이터 기반의 로봇 컨트롤 또 뭐 여러 가지로 데이터 생성, 시뮬레이션하는 것으로 거의 도배가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 또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PID 컨트롤 같은 정통적인 컨트롤 방식 이런 것들도 여전히 퍼포먼스가 너무 잘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데이터 드리븐 아니다라는 뭐 여러 가지 디베이트도 있었지만은 뭐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추세는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족 보행 로봇이라든가 휴머노이드 같이 굉장히 성장성이 큰 그런 로봇을 보면 그 사실 데이터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잘 모으느냐, 그리고 자동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모은 데이터를 다른 로봇에 심었을 때 똑같이 동작하면 제일 좋잖아요. 그럼 왜냐하면 로봇마다 그게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크로스 인바디먼트 하는 기술, 요것들은 사실은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일부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타겟팅해서 하면 그리고 아까 이런 것들은 또 데이터 표준화하고도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표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여러 군데 우리가 제조 산업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아래 남도지방 창원이랑 기계 쪽 굉장히 많은 제조 라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방식으로 다 게더링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정제를 해서 우리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 허브를 만들면 좋겠다. 그러면은 로봇 기술을 엄청나게 빠르게 우리가 좀 개발할 수가 있고 또 특히 우리나라가 잘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 로봇 밀도가 제가 알기로는 1등입니다. 1등. 그래서 이 로봇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많이 게더링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대신에 이제 이런 데이터 인티그리티라든가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물론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하나 타임마다 다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중국에서 최근에 ISO 표준 회의에 와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데이터셋을 표준화하자고 막 제안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굉장히 우리보다는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말씀드린 김에 몇 가지 한 세 가지 남아 요 짧은 거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피지컬 AI와 AI 로봇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했는데 이것은 좀 간단한 것 같습니다. AI 로봇은 이제 그 피지컬 AI는 일종의 알고리즘 내지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탑재한 하드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이 그냥 AI 로봇이다. AI 로봇은 뭐 바퀴 달린 뭐 포크리프트, 뭐 AMR 이런 것도 다 AI 로봇으로 불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술뿐만 아니라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에서도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로봇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요거는 좀 R&D 성격이 워낙 강한 분야긴 합니다만은 그 저도 나름대로 문헌을 보고 정리했을 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뮬레이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같은 그 고성능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로봇을 시뮬레이션하고 동작을 시켜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게더링해서 이제 로봇을 컨트롤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휴머노이드 같은 데는 잘 동작합니다. 그래서 로봇을 동작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잘 동작하고요. 대신에 이제 로봇 팔이라든가 더 복잡한 걸로 가면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에서 사람의 행동 패턴을 분석한 다음에 그걸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써버리는 이런 방식도 있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개발할 때 좀 적용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이 일당을 받고 이제 무슨 데이터 글러브 같은 슈트를 입습니다. 입고 이제 어떤 동작을 취하는 거예요. 동작을 취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사람의 행동 데이터들을 그대로 레코딩해서 로봇의 데이터로 입력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 임금비가 많이 들겠죠. 그 사람들은 하루 8시간 계속 요금 예를 들면 요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들었다 저렇게 들었다 이런 것들 계속 예를 들면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단계는 정말 비용이 많이 드는 건데 실제 로봇을 수십 대 수백 대를 그냥 이런 큰 홀에 설치를 하고 로봇마다 시나리오를 다르게 해서 계속 동작을 시킵니다. 동작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발생한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정제를 해서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정도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생각해 보시면 차례차례대로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LLM을 개발할 때는 단순하게 인터넷에서 뭐 쉽진 않지만 그래도 비용이긴 합니다. 어쨌든 데이터를 사거나 게더링해서 뭐 자이너 처리를 해서 이제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이제 우리 LLM 챗 GPT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 로봇 데이터까지 추가로 수집하고 또 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뭔가 조금 표준화라든가 뭐 기술적인 어떤 브렉스루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하는 그런 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찾은 건 마지막인데요. AI 킬 로봇 개발, 상대국군 개발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는 조금 전략적인 문제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국방이라든가 또 에너지 이런 쪽에는 아주 핵심적인 거고, 지금 정부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소버린 AI, 특히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국산 AI, 국산 인공지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국방 쪽은 아시겠지만 자연스럽게 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쪽에 AI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컨트롤을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외산 AI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국산 뭐 무기 체계에 적용한다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크리티컬한 쪽, 보안 쪽 이런 쪽에는 당연히 이제 우리 자체 기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그 157개의 질문들이 다 진중한 질문 그리고 깊이가 아주 깊은 질문들이어서 저희가 고르는데도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질문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런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오픈 AI를 인수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얼마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질문에 있어서 한번 대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3천억 원을 가까이 쓰신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님께 질의와 응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찾았는데 질문을 바꿔주셔서 근데 사실 이런 상상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너무 되게 인크리멘탈하게 저희가 정책을 제안한다거나 이제 리니어하게 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정도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했던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를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엔비디아는 많이들 아실 테고 조금 반도체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를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구글의 TPU라든가 범용 커모도티로서의 AI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가 있다면 이게 뭐 3에서 4 트릴리언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3, 4 정도를 기억해 주시고, 근데 이렇게 범용 커모도티를 만들지 않고 딱 맞춤형 양복처럼 뭐 구글의 TPU를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만 쓸 수 있는 몰을 만들고 메타만 쓸 수 있는 몰을 만들고 하는 맞춤형 그런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게 브로드컴이고, 브로드컴의 그 마켓캡이 여기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1에서 1.5 트릴리언 정도 됩니다. 그런 회사 커모도티가 있고 맞춤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진영에서 ARM이라고 하는 ARM이라는 IP 회사가 이제 전체를 천하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나온 회사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주주는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글로벌리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손전웅 회장이 하셨던 이야기가 엔비디아 우리 잡을 수 있다. 그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오픈 AI 인수랑 똑같은데 우리가 엔비디아 잡을 수 있다. ARM이 새로운 축에서 어떻게요?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심플한 대답이었습니다. TSMC 물량 우리가 다 갖고 오면 된다. 엔비디아를 말라 죽이게 하면 된다. 어째 TSMC 웨이퍼당 가격을 받고 NRE를 받을 때 TSMC가 우리가 fully booked 해버리면 우리가 말라 죽일 수 있다는데 이제 뭔 헛소리야라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정도 돈을 굴리고 그 정도 앰비션을 갖고 실제로 ARM을 totally private company로 만들었던 그런 게 있어서 자본시장은 거기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뭔 말이, 이거 저희랑 기자님이랑 야 오픈에 우리가 인수하겠다고 뭔 말이야, 엔비디아를 잡겠다고 어떻게 해요라고 하니까 TSMC 물량 우리가 다 잡아내면 된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칩을 못 짓게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약간 재밌는 거는 여기에 자본시장이 반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느 얼추 정도는. 그래서 암이 지금 치고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회사들은 항상 지금 엔비디아 진영에 서거나 암 진영에 서거나, 그러니까 브로드컴 같은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뭐 이런 초이스들을 늘 받고는 있는데, 말씀처럼 좀 듣기에 막 편하지 않는 질문들. 야, 우리가 그 돈을 쓸 바에 이걸 오픈 AI를 사면 어때? 그러니까 삼성 파운더리에서 그냥 전량을 이렇게 다 뭘 하면 어때?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버린 AI 이미 이게 맞다 안 맞다는 이미 지나기에는 뭐 재미난 토픽이지만 이미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풀 엑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 AI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칩이 잘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로드맵이 있습니다. 다음 칩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칩은, 소버린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모델이 잘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그 다음 모델들 계속 돈이 캐펙스 숫자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좀 넌리니어하고 굉장히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답해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모건스탠리 있기 전에 스페이스X라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그 예를 들면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계속 하고 디베이트하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주권자고 시민권자가 아니어서 그 로켓 프로젝트에 못 들어가고 세틀라이트 프로젝트, 인터세틀라이트 커뮤니케이션 하는 스타링크라는 프로젝트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했던 질문이 이겁니다. 야, 왜 비행기에서는 저기 인공위성이랑 와이파이가 안 되냐? 뭐 저같이 와이파이가 뭔지 몰라도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야, 와이파이는 우리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도 안 되는데 바보같이 물어보고 있냐는데, 일론이 물어보니까 어쨌든 누군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빅보스가 물어보니까 거리가 어떻고 해서 와이파이 규격이 어떻게 되냐라고 해서 막 그 당시에 그런 통신 규격 같은 감이 없었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랑 좀 그러세요. 레디컬한 질문들에 답변을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결국 나왔던 게, 우리가 따로 스탠다드 만들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스탠다드에 맞는 커스텀 칩을 만들자고 해서 브로드컴이랑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 엉뚱한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결국 나왔던 솔루션도 굉장히 레디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를 인수하면 어떠냐라는, 야, 국부펀드 우리나라 KB 같은데 움직여가지고 그냥 오픈 AI를 만드느니 오픈 AI 인수하는 게 어떠냐. 오픈 AI는 좀 약간 그러니까 뭐 살짝 2등 업체, 3등 업체가 좀 가격이 쌀 거야. 뭐 그런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답하면서 오히려 그거랑 상관없더라도 레디컬한 답변들이 나오고 움직일 수 있겠다. 그냥 기존에 해오던 관성대로 하지 말고 조금 넌리니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인수하면 안 된다가 제 답변이지만 그럼 너무 재미없을까 봐 여러 사족을 붙여봤습니다. 예. 네, 국민연금을 움직이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어떤 질문을 선택하셨는지 더 궁금해졌는데, 어떤 질문을 선택하셨고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예. 금방 질문은 되게 질문도 재밌고 그래봤자 제 답변 수준이 동네 아저씨 수준이어가지고 저도 윤석노 교수님처럼 살짝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 이름은 안 나오고, 그래서 반도체로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 58번 질문이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반도체 하면 여기는 한 80%는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빠르게 답변을 드리면, 한국 미국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뭐냐. 그러니까 한국이 그나마 그래도 반도체 에코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실으나 좋으나 세마이캐스 all about the ecosystem. 어디가 안 그런 데가 있겠냐면서도 반도체는 특히 이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태계가. 미국은 너무 잘하고 있지만 패블리스 기반으로, 굉장히 엔비디아 같은 패블리스 기반으로 돼 있지, 파운더리나 패키지나 전체 이런 밸류 체인에 있어서는 대만에 많이들 의지하고 있고, 한국은 그래도 그 밸류 체인의 탑 1을 갖고 있습니다. 메모리, 하이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는, 일단은 넘버 원을 하나 글로벌리 내놔도 할 것 하고 있고, 삼성 파운드리도 아직 TSMC 대비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 여전히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2등입니다. 세계 2등 하면서 이렇게 욕먹는 데는 삼성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들이 세계 2등 와서 뭐 수학 상 타왔다, 이 뭐 난리 나죠. 그러니까 세계 2등을 하면서 잘 키워줘야 되고 우리의 중요한 에셋이고, 굉장히, 그리고 대만 대비 저희는 중요한 그 스타트업 생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도 단순히 짧은 시간에 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벤처 캐피탈이라는 좀 모험 자본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거치면서 이코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고, 대만은 대만대로 부러운 게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부러운 데 있지만 저희는 메모리랑 파운더리 기반의 스타트업 기반의 어떤, 그리고 저는 학교 수준도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되게 역설적인데 그리고 약간 탤런트들이 조금 그래도 조금 머물러 있는 상대적으로 relatively 상대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잘 시너지를 만들면 되겠다가 있어서 특히나 하나만 더 30초만 말씀드리면 이게 어쩌다 보니 LLM 그 쪽으로 저 갖고 있고 그게 다시 이제 서빙할 때는 어떤 메모리가 어마무시하게 필요한 케이빙 캐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메모리 싸움이 돼 버렸습니다. 이 그 AI 워클로드를 딱 분석해 놓고 프로파일 한 거 보면 그냥 메모리만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냥 질문을 읽어오는 제가 처음에 딱 질문 읽어올 때만 말고 거기에 대해서 워드 하나씩 하나 제너레이션 할 때 보면 전부 메모리 바운드입니다. 아니 그 엔비디아 컴퓨테이션 다 놀고 있고 처음에 딱 그거 데이터 읽어올 때 말고는 대부분 메모리가 열일하고 있는데 메모리 센트릭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당장은 저희가 헤게모니를 갖고 올 수는 없지만 저희가 잘하는 거 해픈투비 AI가 해픈투비 지금 메모리 센트릭으로 갔던 건 운이 좋았던 거죠. 옛날에 CNN이나 그럴 때는 되게 컴퓨터 바운드에서 그렇지는 않았는데 해픈투비 저희가 잘하는 거랑 딱 얼라인이 돼 있으니까 좀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잘 할 수 있으면 한국이 굉장히 좋은 환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럼에도 여전히 어렵지만 대신에 산학연이 정말로 온라인이 잘 돼서 넌리니한 질문에 답하고 레디컬한 솔루션 어차피 저희는 이미 1등이 아니거든요. 1등, 2등은 저보다 더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라잡으려면 저는 리니어하게 따라잡는 거는 굉장히 쉽지가 않다. 미친 생각을 가지고 레디컬한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컨센서스를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는 저는 반도체 재수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의 롤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는 객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객석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혹시 발언할 게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있으신가요? 네,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안녕하세요. 아까 수상자인 조선미지 류현정 기자입니다. 제가 마침 피지컬 AI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유는 너무 이제 그냥 언어 모델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한국이 뭘 잘할 수 있을까 계속 탐구를 하다 보니까 요즘 피지컬 AI 쪽으로 좀 취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역시 과학 기자대에서도 AI 중에서도 피지컬 AI를 잘 선택하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파운데이션 모델 LLM을 만들 때 피지컬 AI를 이용을 하면 성분도 새롭게 만들 수 있고 성분도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되는지 기계도 어떻게 조합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물리 동작도 어떻게 조합해야 되는지가 완전히 새롭게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세계도 잘하는 분야 압도적으로 잘하는 데가 없어서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믿을 만한 건지 이 논리 구조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그 제가 발표 자료가 조금 더 있는데 띄워주실 수가 있을까요? 뭐 안 띄워주셔도 되긴 하는데 예. 예. 제가 몇 장 더 만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 피지컬 AI가 이야기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왜 지금 이렇게 뭐 LLM 해서 뭐 챗GPT니 AI가 이렇게 지금 뜨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이게 하루아침에 뭐 하늘에서 떨어졌나라고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 기본 여기 뭐 훨씬 그 인공지능 대가이신 뭐 윤석로 교수님도 계시지만 이 기본적인 이론 자체는 물론 최근에 워낙 발전을 하긴 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단순히 그냥 인공지능 알고리즘, 뭐 파운데이션 모델이니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의 개발도 있었지만 학습에 필요한 뭐 예전에는 뭐 빅데이터라는 말도 썼지만은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가 되었고 그다음에 GPU를 중심으로 한 컴퓨팅 자원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맞아 들어가 가지고 지금 AI가 잘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저희가 AI에서는 뭐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조금 타이밍이 늦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피지컬 AI를 생각을 하면은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 독보적으로 잘 하거나 빠르게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서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물리 세계가 제약이 돼가지고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 다음 장은 사실 뭐 제가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싸이월드 슬라이드도 만들었는데, 싸이월드가 여기 뭐 아주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때 되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망했죠. 근데 왜 이게 흥했었고 왜 망했는가 생각해 보면 다 타이밍이거든요. 이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흥했던 이유는 다들 사진을 찍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싸이월드의 그 핵심은 사진 올리는 거죠. 예, 미니 홈피에다가. 그래서 그래야 사람들이 파도 타고 와갖고 보고 뭐 그 도토리도 사용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IT의 발전 이런 것들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폐쇄적인 그런 운영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망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가야 되는 아주 결정적인 타이밍이고, 마치 이전에 보자면 삼성전자가 아날로그에서 뭐 그 독보적인 강자였던 소니를 따라잡지 못하다가 디지털로 전환을 할 때 다 같이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소니 TV를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기술력을 갖출 수가 있었던 것처럼 피지컬 AI는 다들 새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어떤 뷰 포인트가 다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냐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 세계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잘 수집할 것인가라는 것, 그리고 이 피지컬 AI는 실제로 이 물리 세계에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성이 중요합니다. 뭐 챗GPT야 뭐 이렇게 뭐 질문해가지고 좀 오래 걸려도 뭐 큰일 나지 않죠. 좀 그냥 답답할 뿐이지. 근데 뭔가 움직이는 로봇이라거나 뭐 자율차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빨리빨리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뭐 사고도 나고 뭐 사람도 죽고 그렇게 되겠죠. 최악의 경우에는. 그래서 실시간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리벨리온 같은 그런 이제 반도체나 하드웨어, 뭐 센서, 심지어 뭐 모터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업을 생각을 할 때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잘 발전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 대한민국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또 신경 써야 될 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성이라거나 뭐 윤리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아까 말씀 주셨는데, 네네, 저쪽으로 객석에서 저쪽으로 마이크를 제가 님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조원철입니다. 저는 50년 이상 물환경 안전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AI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가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피지컬 AI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제 개념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AI 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꼭 고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첫 번째는 AI 산업과 사업과 관련된 배출물, 바로 CO2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기후 변화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심각한 고려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증발식 냉각 방식, 95% 이상의 물을 하늘로 날려보내는 소모성 증발식 방식을 깊이 염려해 주셔야 됩니다. 국내에서 민물을 충분하게 사용할 만큼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인데 동해안에 있는 심층수,
해양 심층수를 이용을 해서 AI 자료센터에 냉각 용수로 쓸 수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오늘 주제와는 조금 다른 이면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앨런 머스크가 아리조나 사막에다가 AI 관련한 연구기관을 짓는데 거기에 50%가 데이터 센터이고 그거를 돌리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데이터 센터의 어떤 파워풀한 컴퓨팅 능력이 AI를 구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환경 부분에 있어서의 고려도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한 7, 8분 정도 남았었는데요.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맨 앞자리에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신 출연연의 기관장님 계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오태석 원장님께 지금까지 들으셨던 내용과 또 본인의 어떤 과학기술 정책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향후 5년간의 AI 전환 프로젝트와 관련한 과학기술 정책을 이제 펼치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본인의 소감을 본인의 얘기를 듣고 이 행사 일부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뭐 정말 뵙기 힘든 각계 전문가 분들하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 이제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아무래도 이제 국가연구발 전략,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정부 R&D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고, 이제 그런 속에서 지금 AI가 이제 이번 정부에 이제 최대 화제가 되고 있고 많은 R&D 예산이 이쪽으로 들어갈 건데 걱정이 좀 걱정이라기보다는 생각해봐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아까 하는 것처럼 AI를 하기 위해서 뭐 파운데이션 모델 만들 문제, 인프라 문제, 그럼 아까 넥스트의 그 지속 가능성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AI 반도체 이슈 있는데 사실 여기 리벨리언도 있고 필요사도 있고 하는데 제품 개발까지는 돼 있는데 넥스트에 가는 그 자본을 조달을 못해서 외국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현상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R&D 성과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넥스트의 사회적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결국 그런 결과가 사장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AI와 관련돼서는 방향을 어쨌든 간에 아까 있는 것처럼 AI 이름으로 포장된 여러 프로젝트들이 나올 건데 그런 거는 어떻게 또 적절하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앞으로도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그 부분을 고민을 할 거고요. 특히 이제 피지컬 AI 분야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 이슈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되어 있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어떻게 보면은 로봇 생태계, AI는 전체 생태계고 깊게 가고 있는데 과연 선진국 대비 90% 가는 의미를 뭘로 찾아야 될지, 그러면 그 큰 생태계 속에서 사실 반도체만 하더라도 그 큰 생태계에서 메모리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하는데 그러면 사실 AI 생태계들 전체를 갈 건 없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특화해서 넘버 원을 할 수 있는 분야를 가야 되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디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지 그냥 놔두면 될지 아무튼 뭐 그렇긴 한데 많은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의 그 인사이트가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태석 원장님 고견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AI 발달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충격을 안겨줄 가능성이 큰 만큼 단지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 미래 한국 사회 모습이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AI를 주제로 한 일부 섹션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션 AI 주권 정부 정책 톡 잘 들으셨습니까? 모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좋은 의견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